자, 안녕하십니까. 펀드 법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3종 세트 자문인력, 여러분들이 다른 그 정권이나 파생상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규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외워야 되느냐, 그 범위를 좁히는 게 핵심이죠. 정권하고 파생상품, 특히 정권은 비교적 범위가 넓은 편이고 파생상품은 이제 그거보다는 적은데 펀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체계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법 중에서 펀드와 관련되는 것만 발췌를 해가지고 우리 기본서에 지금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공부하시는 펀드의 구성과 이해라든지 강론에 가가지고 펀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시거든요. 그거하고 굉장히 많이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 50% 정도는 겹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법규 과목이 원래 공부하기가 까다로운데 펀드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법규 공부하는 게 제일 쉽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문제수가 물경 13문제 나오니까 문제수도 많은 편이거든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봐야 한 문제 혹은 두 문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1문제 정도는 맞출 수가 있고 그것도 다른 과목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폐쇄형 펀드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법규에서는 출제 안 하거든요. 물론 폐쇄형 펀드는 출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하튼 그런 강론의 어떤 그런 펀드 세세한 부분이 있죠. 부동산 펀드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법규에서는 출제 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고 또 출제될 만한 문제는 다 출제되었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좀 드러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문제를 예상하는데도 좀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공부하시면 되고 또 우리가 다음에 뵙게 되는 직무윤리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우리가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 투자 펀드의 개념과 역사가 나오는데 전혀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없습니다. 저는 시험 위주로 출제될 만한 것만 집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읽어보시는 거는 관계없고요. 하여튼 시험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페이지에 가보면은 투자 펀드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거는 요거를 먼저 보세요. 지금 8페이지 가보면은 투자 펀드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정의가 있죠. 정의. 요거 신기하게도 이거 거의 매번 나와요. 이제 이거 안 나올 때도 됐는데 매번 나와요. 이거는 그야말로 거저주는 문제죠. 자, 그 8페이지부터 보시면 밑에서 둘째 줄 2명 이상의 자에게 판매할 거. 요 판매 자리에 뭐라고 해가지고 틀리게 되는 거니까 투자 권유할 것.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틀리게 내거든요. 요런 거 이제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집합하여 운용할 것. 이거는 틀리게 낼 게 없죠. 그 다음에 3번,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을 것. 이렇게 합니다. 3번이라고 할까요? 요거를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을 것. 이러면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요번에 가장 최근에 치른 시험이 4월 달에 치른 펀드 대행인 시험이었거든요. 펀드 대행인하고 우리하고 이 법규 과목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범위가 99% 같아요. 내용이 같습니다. 여기 또 그대로 출제가 되었어요. 요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돼요. 요거를 정답으로 했어요. 운용 지시를 받을 것 해가지고 틀리게 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거저주는 문제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 자산을 취득, 처분, 급악보의 방법으로 운용할 것.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은 운용 결과를 투자자에게 이제 기속해야 되는데 이거를 틀리게 낸다고 운용자에게 기속할 것. 이렇게 출제하거든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틀릴 만한 부분이 없다. 1번 조금 조심하시면 될까나요? 그런 거죠. 자, 요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도로 들어가 보시면은 4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은 1번에 집단성, 그 다음에 운용 지시를 받지 않으니까 간접성,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 부분에서 출제하면은 2번에 이거 실적 배당의 원칙 있지 않습니까? 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요 실적 배당의 원칙을 어떻게 하는 거니까 수익 보장의 원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틀리게 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뭐 거저주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 평등의 원칙, 3번에 펀드 자산의 분리. 그러니까 여기 제목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틀릴 만한 부분은 없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투자 펀드의 분류에 가보면은 1번에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요거는 간혹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신탁 형태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거기 조합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신탁형, 조합형, 회사형. 그래서 조합형. 그 다음에 회사형. 요렇게요. 요게 이제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고 요 엉뚱한 거 하나 만들어내겠죠. 요것도 간혹 출제가 돼요. 신탁형, 조합형, 회사형. 그 다음에 이제 회사형에는 투자 한 명 회사 형태로는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요번에 4월 달에 치른 펀드 대행인 시험에서도 이게 출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요거 조금 이따가 곧 나오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운용 구조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1번에 개방형, 폐쇄형,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공모, 사모, 그 다음에 내국, 외국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다 뭐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4번에 우리나라의 투자 펀드에 대한 규제 체계 해가지고 자본시장법 시험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챕터 2 조금 전에 집합투자의 정의는 봤고요. 오른쪽에 보면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해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집합투자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이제 인가 그 자리에 등록이라고 하면 틀리겠죠. 등록은 틀리고요. 자, 누구든지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집합투자기구의 개념회가 거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밑에서 셋째 줄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한 문제 만들어낼 수가 있죠. 회사 형태로 할 수 있는 게 한 명 회사의 형태로는 만들 수 없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요것도 금년 4월에 치른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집합투자기구의 구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투자 신탁의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요 부분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집합투자업자는 하는 일이 뭐냐? 집합투자업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가 하는 일은 뭐냐? 그 다음에 수익자.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그 법규 파트에서는 판매회사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강론에서 공부할 때는 판매회사를 아마 공부하실 겁니다만 여기서는 판매회사는 지금 일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험의 포인트는 요거 특히 집합투자업자하고 신탁업자가 하는 일을 비교할 줄 아느냐. 요게 이제 시험에 좀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너무너무 간단하죠. 거기 10페이지 보시면은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까? 보시면은 투자관 신탁관계에서의 당사자는 집합투자업, 신탁업자 및 수익자이다. 요 세 가지가 나오고요. 그 집합투자업자는 그거죠. 기본적인 겁니다. 뭐 이거 뭐 설정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지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운용 지시하는 거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등등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신탁업자는 거기 보면 적지는 않겠습니다. 투자 신탁 자산의 보관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환매 대금 및 이익금 뭐 이런 거 너무 기본적인 거 나오고 플러스 또 뭐예요? 요 집합투자업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죠. 뭐 나중에 가보면은 확인한다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확인상.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이제 수익자가 나오는데 요거는 거기에 있는 거를 가지고
사지선다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권의 자수에 관한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요게 첫 번째 지문. 그 다음에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요게 두 번째 지문. 세 번째는 수익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본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지문. 수익자 총회에서 자본시장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은 의결할 수 있다. 그게 네 번째 지문. 지문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개가.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틀리게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는 출제가 간혹 되는데 요것도 틀릴만한 부분이 전혀 없죠. 특히 이제 요 수익자는 정말 틀릴만한 부분이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다음 중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뭐 다음 중 신탁업자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하거든요. 굉장히 쉬운 부분이고요. 투자회사는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는 굉장히 약해요. 근데 이제 다음에 우리가 투자회사에 법인이사하고 감독이사가 나오는데 그거 정도 이제 나올 뿐이고 결국은 이거 페이피 컴퍼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뭡니까 하는 일은 위임 계약을 맺어가지고 외부 전문가 그룹에게 맡긴다. 뭐 이게 포인트죠. 그리고 이제 페이퍼 컴퍼니니까 본점 외에 뭐 영업소도 둘 수 없고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 11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서류상의 회사다. 즉 투자회사는 투자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본점 외의 영업소를 둘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또한 투자회사는 모든 업무를 외부의 전문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나중에 이제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제일 뒤에 나오는데 그거는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이어져요. 그래서 요거 먼저 설명 조금 하고, 그 다음 요거 조금 설명하고, 요런 식으로 계속 책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익자들로 이루어진 그거를 우리가 수익자 총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거는 거의 매번 출제될 정도로 중요하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익자 총회. 요쪽은 이게 이제 주식회사니까 요쪽은 주주총회가 되겠죠. 근데 이쪽은 뭐 출제를 안 하니까요. 수익자 총회. 요거 이제 조금 중요한데. 첫 번째 보시면 수익자 총회는 당연히 수익자 전체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뭐 당연한데 요거를 함정 문제로 봐가지고 5% 이상 수익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출제를 의외로 많이 해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이게 5%가 이게 어디서 나왔는 거니까 좀 있으면 소집권자에서 이 5%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여기 슬쩍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자본시장법이나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하나여 아무거나 의결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 거니까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또는 거꾸로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립니다. 요거 둘 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본시장법 또는 신탁계약. 실제로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었으니까요. 요거는 정확하게 외우시라.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여기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이 1번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물경 9번까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요거는 미리 조금 맛배기를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15페이지 가보시면은 그 2번에 집합투자기구의 설립이 나오고 가로 1번에 투자신탁이 나오는데 여기 전혀 뭐 별 내용이 없는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수익자 보호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전에 수익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전. 그럼 이게 뭐냐? 둘 중 하나죠. 하나는 지금 이 수익자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계약 내용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바뀐다든지 뭐 이거거든요. 근데 수익자들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만약에 수수료가 만약에 인상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거는 불리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인하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중요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로 이 부분에서 이제 출제를 하면 여기서 출제를 해요. 아까 여기 투자회사에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일반 사무관리회사 또는 판매회사도 있겠죠. 뭐 투자신탁도 마찬가지죠. 판매회사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판매회사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정답이 돼요. 그래서 다음 중 사전에 신탁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사전에 수익자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하면은 정답은 보통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는 거죠. 자, 그럼 도로 돌아가 보시죠. 11페이지 가보시면은 1번에 보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및 수수료의 인상, 저 칠판에 적혀 있는 거 있죠. 인상 거기 하시고 2번 신탁업자의 변경, 밑줄 긋지 마십시오. 3번 신탁계약 기간의 변경, 4번 투자신탁의 종류, 5번 주대투자 대상 자산의 변경, 6번 투자 한도의 변경, 7번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해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일일이 외울 수가 없습니다. 8번 환매금지형 투자 신탁이 아니었는데 이제 환매금지형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굉장히 수익자들에게 불리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환매 대금 지급일 연장도 여기에 속하죠. 수익자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수익자 총회의 소집 및 운영. 여기에 이제 5%가 나온단 말이죠, 여기에. 원칙은 누군가니까, 밑줄 그으십시오. 집합투자업자가 소집. 의외로 우리가 뭔가를 총회를 열 때 소집권자가 중요합니다. 총회가 열려야 반대파들은 가가지고 뭐 이의 제기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을 하는데, 집합투자업자가 소집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뭐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죠. 이때 신탁업자 밑줄 하시고 여기 이제 5% 우리가 이제 상법에 가면은 소수 주주권 이런 말 하듯이 여기에도 이제 소수 수익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5%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총회 열자고 누구한테 바로 열 수는 없어요. 바로 열 수는 없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열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열어주면은 다행인데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제 직접 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2주 동그라미 하시고 요거는 이제 주주총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주총회 열 때 2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습니까? 뭐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예탁결제원에서 하죠. 왜냐하면 이제 정권이 발행되면은 이 정권 수익 정권 자체가 좀 있으면 나오는데 예탁결제원 명의로 형식적으로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3번에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줄 정도는 외우십시오. 이게 이제 의결정족수인데, 요게 우리가 주주총회 가보면은 보통결의하고 특별결의하고 특수결의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보통결의 의결정족수하고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발행은 4분의 1, 출석은 과반수. 요 정도는 그냥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네 줄 내려보면은, 요거는 뭐 아주 심의 단골이죠. 이게 주주총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면에 의해서 할 수가 있죠.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뭐 총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은 이제 연기 수익자 총회라는 것을 열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2주 이내에 둘째 줄에 열어야 되고 이때는 이제 뭐 통과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의결 정족수를 확 낮춰주는 거죠. 그게 바로 8분의 1입니다. 아까는 4분의 1이었죠. 그 정도 밑줄. 연기 수익자 총회는 출제되는 거를 별로 못 봤어요. 근데 뭐 어찌됐든 뭐 출제자가 출제하고 싶으면 하는 거니까 밑줄은 꺼 놓으시라는 거죠. 5번은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 경우에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나의 점권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번에 신탁계약이 변경되었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또는 지금 우리 투자신탁이 합병하려고 하는데 나는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반대하는 수익자는 거기 5째 줄 내려오시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사전에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달라고 할 수가 있죠. 요거는 주식회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 속에 있는 거 좀 밑줄 꺼 놓으시고요. 어찌됐든 시험에는 의외로 간단하게 출제가 돼요.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자신의 수익증권을 회사에 대해서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정도로만 물어보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투자회사로 넘어왔어요. 근데 이게 별로 출제할 만한 게 없어요.
일반 주식회사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있을 건 다 있는데, 그런데 포인트는 뭐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하죠. 법인이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독이사가, 이게 이제 다른 주식회사에는 없는 거죠. 법인이사가 이게 이제 집합투자업자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1인이고요. 요거는 2인 이상입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특히 요게 감독이사. 요번에 4월 달에 치른 이제 우리 대행인 시험하고 우리하고 물론 차원은 다르죠. 우리는 자문인력이고 그쪽은 대행이니까. 근데 내용은 완벽하게 이게 똑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시험 범위는 이 법규 파트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할 만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치른 시험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하거든. 저는 지금 한 2년 정도 기출 문제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경향이라든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출제했어요. 요거 법인이사 가로넣기 1인, 감독이사 가로넣기 2인. 너무 싱겁죠?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1인, 2인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법규 파트가 굉장히 쉽게 출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1번에 이사 보면은 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법인이사가 집합투자업자가 되겠죠. 법인이사가 하는 일이 뭐냐? 출제된 적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감독이사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이사는 이 감사의 역할이니까 일정한 업무를 겸직하면 안 되겠죠. 뭐 그런 건데, 뭐 그런 거는 뭐 포인트는 아니에요. 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등록으로 왔습니다. 이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워낙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관여가 돼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고. 자, 특별하게 뭐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2번의 오른쪽에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자, 1번 투자신탁. 신탁 계약 맺는 거고요. 2번에 투자회사는 주식회사 만드는 거죠. 근데 다섯째 줄에 보면은, 요런 거는 뭐 출제할 수는 있죠. 우리가 일반 주식회사를 만들 때는 발기 설립이라는 방법이 있고, 모집 설립이라는 방법이 있죠. 모집 설립은 외부 사람들을 이제 주주로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펀드를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펀드는 모집 설립의 방법으로는 설립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발기 설립은 뭐예요? 발기인들만이 주주가 되는 거죠. 그게 다섯째 줄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거 없네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왔습니다. 자, 이제 펀드 등록해야 된단 말이죠. 쭉쭉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제일 끝에 보면은 등록 당시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 이상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요 세부적인 등록 요건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죠. 요거는 작년까지는 우리 책에 없던 겁니다. 요게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시험 낼 만한 건 없는데, 그 오른쪽에 2번 보시면 뭐가 있는 거니까, 나번에 등록 신청 당시 자본금이 1억 원일 거, 1억 원 이상일 거, 3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게 있죠. 근데 왼쪽에 1번에 투자신탁은 그런 요건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요거 시험 출제할 때 굉장히 자주 나온 게, 투자신탁은 자본금이나 출자금 1억 원 요건이 없습니다. 요거 출제 잘 돼. 요거는 옛날 책에도 있었어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놓으십시오. 투자신탁은 자본금 1억 요건이 없다. 요거 꼭 알아놓으시고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신탁은 뭐 계약관계니까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6번에 동그라미 1번에 투자신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 해가지고 갑은 납은 있는데, 요거는 금년도에 처음 들어왔어요. 이제 갑은 보면은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매수 계획으로서 등등에 대하여 하여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획을 요 이제 시험 이게 스킬인데, 보통 이제 출제자들이 금융위원회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협회를 간혹 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그냥 신경 쓰십시오. 이건 이제 협회가 아니란 이야기죠. 뭐 금융위원회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줘야 된다. 나번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출제전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거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보시면은 100분의 5 이하일 것 이런 게 나오죠. 이게 우리 법규 파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숫자를 제일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납은 여러분들이 읽으실 분들만 읽으십시오. 그냥 저는 별로 출제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에 투자회사, 3번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인트는 하나죠. 1억 원 요건 있다는 거.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 보시면 뭔가 이제 상황이 바뀌면 관련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등록해야 되겠죠. 그러나 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굳이 등록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은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공모펀드의 경우에 정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정권신고서를 제출하죠. 그래서 한편 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와 정권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권신고서 절차로 일원화하여 정권신고서가 수리된 때 등록된 것으로 의지한다. 간주한다 이런 말이죠. 일어나 등록도 해야 되고 정권신고서도 제출해야 되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정권신고서가 수리되면은 등록된 거로 봐주겠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요거는 출제가 좀 돼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사후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저 뒤에 사모펀드 가보시면은 83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전인가 바뀌었죠. 이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는 등록이죠. 그 1번에 등록 보면은 일반 사모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일반 사모 집합투자업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모 집합투자업은 등록 대상이다. 요것도 같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판매, 환매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정권, 요쪽은 수익증권이죠. 수익자들에게 수익증권하고, 이쪽은 이거 당연히 이제 주권이겠죠. 주식회사니까. 근데 이쪽은 출제가 거의 안 된다 그랬죠. 우리는 요 수익증권 위주로 보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1번에 항상 견제하는 게 신탁업자죠. 신탁업자의 확인, 이런 거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발행하느냐. 이거죠. 아까 여기, 요 집합투자업자 하는 일 중에,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정권 발행이죠. 수익증권 발행하는 거. 요게 이제 집합투자업자가 하지 않습니까? 그 신탁업자가 그거 확인하고요. 항상 기본적으로 따라다니는 거고.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신탁 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자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는데, 이런 권리를 수익권이라고 한다. 이런 것도 다 출제해요. 지문 중에 보면 나오거든요. 너무 당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증권은 수익권을 표창하는 정권을 말한다. 이거 출제되면 틀리는 분들이 있겠어요. 이런 거 출제한다니까요. 세 번째, 누가 발행하느냐? 집합투자업자. 그 다음에 발행가액의 전액이 납입돼야 되겠죠. 그거를 신탁업자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납입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 뒷부분에 가면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출제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치른 펀드 대행인 시험에서 요 뒷부분에서 사모펀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앞으로 출제되나 싶었는데, 금년 4월에 치른 시험에서는 역시 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요 부분에 가가지고는 기출문제가 어떤 게 있다는 것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설령 여기에서 의외타 문제로 출제가 한 문제 된다 하더라도 그거 한 문제 틀려도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근데 그 한 문제 맞추자고 여기 있는 그 많은 내용을 우리가 일일이 외운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사모펀드는 이런 특례가 있다 식으로 몇 가지가 나와요. 그런 것 정도만 외우시면은 충분합니다. 요 하나 나왔죠. 그래서 19페이지 제일 위에 사모펀드는 결론이 뭐예요? 실물 납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에 뭐예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정권, 부동산, 실물자산으로의 납입이 가능하다. 현물 납입이 가능하다. 이런 거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 외우셔. 액면가로 발행하는 게 의미가 없죠.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발행가액은 기준 가격인데, 우리 펀드 법규에서는 기준 가격에 대해서 출제 안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펀드의 구성, 이해 그런 데서 상세하게 공부하거든요. 넘어가셔도 됩니다. 2번 제목만 밑줄 그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예탁결제원을 형식적 명의인으로 해가지고 일괄 예탁하는 방법으로 발행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관해놓고 계좌 이체 방식으로 우리가 거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투자회사 주권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요거 이제 보통주만 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주하고 대비되는 게 뭔가 하니까 종류 주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종류 주식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우선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펀드를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상법에는 종류 주식이 5가지가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펀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또 이것도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아예 못 만들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펀드는 뭡니까? 보통주의 형태, 주권 발행할 때 보통주의 형태로만 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집합투자증권의 공모 발행. 요거 지우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건데, 여러분들이 정권 그 자문연료 공부할 때는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쪽은 내용이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게 이제 이 자본시장법이 2009년도에 만들어지기 전에 예전에는 이게 무위험 정권의 범위가 굉장히 넓었죠. 그래서 공모 발행할 때 정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범위가 좁아졌어요, 이게. 굉장히 범위가 좁아졌어요. 자본시장법에서는. 그래서 옛날에 여기 무위험 정권 중에서 이제 은행채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뭡니까? 집합투자증권 있죠. 이게 전부 이제는 집합투자증권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는 정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요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공모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때 이제 정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째 줄 집합투자증권을 공모로 발행할 때는 이제는 정권 신고서 규정이 적용받게 된다. 그거 정도 이제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정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기 전에는 집합투자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수 없다. 그게 이제 그 밑에 있는 투자설명서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인들에게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모 발행한 후에는 정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1번에 그러면 이제 이 정권 신고서는 왜 도대체 하는 겁니까? 발행 사기를 막는 거죠. 그래서 이 정권 신고서 제출 의무자가 누구예요? 발행인이죠. 요 자리에 무슨 주관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정 문제를 파거든요. 발행인이다. 요거 일단 하나 아셔야 되고요. 요거는 모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책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법인령하고 거기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거는 아까 제가 어디를 보시는 거니까 그 16페이지 도로 돌아가 보시죠. 1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요거는 앞으로 계속 써먹을 겁니다. 투자 신탁의 행위 주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투자 신탁의 경우에는 누가 행위의 주체가 됩니까? 이거는 이제 법인격이 인정이 안 되죠. 계약 관계니까. 그래서 이때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야 되죠. 뭐 집합투자업자가 등록을 하고 정권 발행하고 등등 전부 집합투자업자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죠? 투자회사 법인형 법인격이 인정되죠. 그럼 이거는 당의 펀드가, 당의 회사라고 말을 해도 되고, 당의 펀드라고 이야기해도 관계없어요. 어찌됐든 투자회사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뭐 정권 발행한다, 정권 신고서를 제출한다, 이때 모든 행위의 주체가 투자신탁은 항상 집합투자업자, 그 다음 투자회사는 당회사. 이건 앞으로 공식입니다. 모든 경우에 다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게 16페이지 제일 위에 있죠. 익명조합은 읽으실 필요 없어요. 투자신탁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그 다음에 회사형 펀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의 해당 회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해야 된다. 행위의 주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하고 연장선상에서 지금 보시면 20페이지 도로 돌아오시면은 정권 신고서 제출 의무자는 해당 정권의 발행인인데 법인형 집합투자기구는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비법인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정권 신고서 제출 의무를 지게 된다. 연결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강론에서 공부할 때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할 겁니다. 뭐 상장을 했을 때는 뭐 어떻고 이런 식으로. 자, 요날 정권 신고서가 수리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이제 공무원들이 심사 기간을 거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 날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 이런 구조로 가고 있죠. 그럼 요 심사 기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법규 파트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15일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정권에 따라서 그 위험도에 따라서 뭐 15일짜리도 있고 뭐 7일짜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15일로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정정신고서는 3일이에요. 요거는 요것도 사실은 예외가 있어요. 근데 3일이 원칙입니다. 3일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15일, 3일, 요 정도는 외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괄신고서 개방형이죠. 그때마다 제출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한번 제출하고 나중에는 제출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밑줄요. 계속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1번 일괄신고서 제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원래는 추가 서류, 추가 발행할 때는 서류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는 그것마저도 면제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자, 투자 설명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요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비 투자 설명서, 그 다음에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요거를 간이 투자 설명서, 요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효력이 발생한 후에 우리가 요거를 투자 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 가지입니다. 요건 뭐 아주 시험에 압도적이고. 그게 2번에 있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투자 설명서는 정권 신고서 효력 발생 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자, 예비 투자 설명서는 해가지고 효력 발생 전에 그런 말이 나오죠. 정권 신고서 요렇게 말하면 틀려요. 예비 투자 설명서는 수리 전에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수리 후 효력 발생 전 요거죠. 그 다음에 간이투자설명서는 오른쪽에 뭐라고요? 예비투자설명서와 같지만 효력 발생 전은 물론이고 효력 발생 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오네요. 자, 도로 돌아와셔가지고 20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투자설명서의 의. 투자설명서는 이거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투자설명서는. 그래서 요거는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거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이 설명서의 사용. 요거 이제 물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그 3번의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중요한데 요거하고 이제 1번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이제 출제하는 거죠.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투자설명서는 법정 투자 권유 문서이다. 정권을 공모함에 있어 청약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에 의하여야 한다. 투자설명서 내용은 정권 신고서 기재 내용과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신탁업자는 항상 확인하는 주체는 신탁업자죠. 투자 설명서의 내용이 법령, 집합투자 규약 또는 정권신고서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틀릴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교부. 자, 교부해야 되는데 1번에 전문 투자자는 교부할 필요가 없죠. 자기 방어 능력이 있으니까. 2번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공모를 이야기할 때 50인 이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 50명 계상할 때 일정한 이 전문가 그룹하고 이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연고자 그룹은 이거 제외한단 말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투자 설명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모집 매출 기준인 50인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이 사람들에게는 이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투자 설명서 교부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3번에 투자 설명서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는 사람에게는 근데 요거는 말을 바꾸어내요. 투자 설명서 받기를 거부하는 투자자에게도 투자자 이익을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투자 설명서는 교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어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틀렸다. 함정지문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빙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구두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법은 구두가 안 된다고 하시면 돼요. 전부 서면, 전화 이런 거로 이제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조금 중요한데 지금 집합투자 정권이 있고 지금 이 투자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게 요것도 지금 같다. 요것도 옛날하고 같다. 그럼 요럴 경우에는 이거는 면제가 돼요. 이 투자 설명서는 굳이 교부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게 다르다. 근데 이게 같다. 혹은 이게 같다. 그 다음에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정권이든 투자 설명서든 둘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럴 경우에는 이거는 교부해야 됩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이제 시험에 좀 나오는 편이죠. 요게.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4번에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동그라미 하시고요.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로 속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 내용과 같은 동그라미 하시고 같은 경우만 해당된다. 그거를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섹션 2, 집합투자증권의 투자 권유가 나오는데, 요게 옛날에는 시험의 보고였거든요. 근데 요게 전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요거를 직무윤리에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파트에서 보면 됩니다. 넘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권유 준칙. 요것도 한 문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권유를 함에 있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해야 된다. 요게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파생상품 등에 대하여는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 권유. 요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 그 입법자들이 정권하고 파생상품을 구별하는 경우가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파생상품이 더 위험하다 보니까 요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투자권유 대행인들 파생상품 취급할 수 없죠. 신용공여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죠. 뭐 등등 이런 식으로 구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무윤리에서 공부하는 적정성의 원칙도 정권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고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만 인정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파생상품 자리에 정권이라고 하면 틀렸다는 거죠. 정권이라고 하면. 그래서 파생상품이 위험하니까 일반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미리 차등화시켜 놓아야 됩니다. 상, 중, 하 뭐 이런 우리가 그러잖아요.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리 차등화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요즘 이 문제가 참 자주 등장하던데 표준이라는 말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뭐가 있는 거니까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이죠. 요 말은 모든 증권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거를 지금 만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약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표준 약관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준자가 들어가는 게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 이 이야기예요. 근데 시험에는 이거 금융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출제하거든요. 틀렸다는 이야기죠. 협회입니다, 협회. 요거는 아주 쉬운 거니까. 그래서 거기 협회 동그라미 하시고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투자권유준칙에서도 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금년 4월에 치른 투자권유대행인에서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문제 내었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자, 투자권유 대행인이 나오는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 협회에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렇고 그다음 파생상품 그 둘째 줄에 취급할 수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2번에 투자권유 대행인의 금지 행위가 나오는데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다 빼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보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가보면은 요게 또 일부 나올 거예요. 그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못 끝내겠네요.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